네, 시점 지난 수업 때까지였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둘 다 안 나왔을 때는 뭐 좀 오늘 할 내용이 요거 뒤에 좀 더 복잡한 내용이어서 간단하게 뭐 지구 번역의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맨 3월 첫 강의 뭐니까는 챕터 1으로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즉 물질의 탄생의 순간을 얘기했습니다. 빅뱅을 통해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진 게 일단 먼저였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있고, 그죠? 그게 쿼크하고 경입자였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쿼크들끼리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데 처음엔 1대1이었다가 나중엔 7대1 정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서 중성자, 양성자를 받는 건 그나마 좀 더 잘 일어났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작아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우주 나이 38만 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식어졌을 때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전자가 양성자 주위에 구속된대요. 기본 입자 전자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의 헬륨 원자 주변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때 만드진 요놈들이 누굽니까 하면 원자인데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각각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한 빛이 130억 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재 우리한테 온 게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처음에는 3000켈빈 정도의 복사파 파장이 굉장히 짧았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3켈빈 복사파로 파장이 훨씬 더 길게 우리한테 올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측해낸 거죠. 그리고 실측치가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짐으로써 우주배경 복사를 통해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현재까지 가장 잘 이 우주를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또한 이 수소와 헬륨의 개수의 비를 보는데 중요하죠. 수소의 개수가 12대 헬륨의 개수는 1대이고요. 그러면 개수비 대신에 질량비를 따지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질량비는 3대 2다라는 거. 보면 7대1, 12대1, 3대1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잘 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챕터 1이 됐고 챕터 2 이제 그보다 좀 더 무거운 원소의 생성 과정을 얻어냈습니다. 역시 지난 수업 때도 했던 내용인데요. 우주 탄생 이후에 약 4억 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온도가 낮은 상관물질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성운이 있었겠고 이 성운이 중력 수축에서 중심의 바깥쪽으로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원시별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원시별이 더더더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중에 회전의 얘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온도예요. 1000켈빈 아니에요. 1000만 켈빈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시별 이게 표면도 1000켈빈이라는 게 하나 더 나오거든요.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달라붙으면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드는 즉 이걸 수소 핵융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핵융합 앞에 붙는 것은 그 재료가 되는 거예요. 헬륨을 만드니까 헬륨 핵융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소가 재료되어서 헬륨 만드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고 거기에 광속 C를 제곱하면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걸 스타 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 별의 이름이 주계열성 되겠습니다. 물론 태양도 현재 주계열성되고 있고요. 이때 134억 년 전에 최초의 별에서는 기껏 수소 헬륨 정도 수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양을 보면 수소 헬륨 말고도 여러 가지 원소들에 철이다, 마그네슘이다, 나트륨이다 하는 원소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별의 내부에서 더더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서 우주공간으로 그 원소들이 퍼져나가서 지금에 와서의 새로운 별, 다시 말해 태양 같은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됐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계열성의 운명을 살펴볼 때 태양 정도의 별 질량과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은 어떤 변화 과정을 봅니까 했습니다. 태양 정도라면 주 계열성 여기는 이제 수소,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때 주 계열성은 정력 평형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중심부로 몰리는 중력을 크게 하고 중심에서 방출하는 내부 압력이 서로 힘을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주 계열성이라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력 평이 깨지나요? 왜? 모이로 가는 중력은 동일한데 중심보다 더 높아져요. 그러면서 수소를 다 소진한 중심부에선 이제 헬륨이 달라붙는 과정에서 탄소를 만들어요. 헬륨 핵융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 것은 중심 온도가 더더더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천막기보다 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별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적색 거성이라는 단계를 하는데요. 중심부 온도는 분명히 올라갔습니다만 별이 팽창해서 바깥쪽 표면 온도는 낮아진 거예요. 중심부 온도하고 표면 온도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적색 거성의 중심부는 마다 온도가 더 올라갔습니다만 적색 거성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붉은스러운 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 적색 거성의 수명이 끝날 때는 중심부에 탄소 핵을 포함한 백색 외성과, 여기 외자는 외소하다 할 때 외자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점점 부풀어 나가면서 행상상 성분으로 별의 수명이 맞춰지는 게, 이게 태양 정도 되는 별이 운명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대략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는 이런 주 계열성으로 있다가 이후에 나머지 시간대는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진행 훨씬 더 큰 10배, 20배 더 되는 별들은 주 계열성을 금방 끝내고요. 수소가 많은데 수소를 소진한 속도가 훨씬 빨라서 그렇습니다. 숨이 짧아요. 이게 나중에 확률이 더 올라가면 별 주변의 행성에서 생명이 진화할 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하거든 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지구 생각에서는 최초의 생명체 탄생부터 현재 인류까지 나올 때 대략 한 37억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는 생성된 채 몇억 년 안 돼갖고 또는 몇백만 년 안 돼갖고 숨이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생명이 태동해서 만들어지는 진화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방 주계열성을 끝내고요. 역시 질량이 더 크다 하더라도 주계열성이면 수소 핵융합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핵융합 끝나고 나면 이제 초고성 단계가 되는데요. 더 질량이 크다 보니까 중심부 온도는 더더더 올라가요. 그래서 빠르게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을 지나서 규소 핵융합을 지나서 철까지 만들죠. 규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 온도는 거의 한 30억 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끝장이 초인성 폭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인성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퍼뜨리게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철이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입니까? 하면 철의 핵저당 에너지가 가장 크다. 다시 말하면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커서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 철 원자핵이다라는 거 소개했던 바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별 내부에서 만들지 않은 원소는 수소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됐습니까? 쌤, 빅뱅을 통해서도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예. 주계열성 내부에서 헬륨 만들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계열성 내부에서 만든 헬륨의 양과 빅뱅을 통해서 만든 헬륨의 양은 누가 더 많습니까? 하면 예, 압도적으로 빅뱅을 통해서 만든 헬륨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별의 내부에서 만든 헬륨, 다시 말하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만든 헬륨보다는 빅뱅을 통해서 만든 헬륨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초이성 폭발을 통해서 또 다른 별의 재료, 또 다른 생명의 재료가 된다는 게 지난번 수업까지 했다면 오늘 페이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류는 태양이 굉장히 특별한 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恒성이다 보니까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태양이요? 태양 우주에 한 별이에요.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등급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중3 때 기억납니까? 별의 등급하면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5등급짜리예요. 우주에 꽤 흔한 별이에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태양이 굉장히 특별한 별이라 생각했는데 뭐 우주의 흔한 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주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태양계 성운이 이렇게 있었어요. 태양계 성운. 물론 현재 태양계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예요. 이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 중력에서 수축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운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모이지를 못했다가 모이기 시작한 것은 주변에서 초시성 폭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력파 요동이 와서 뭉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파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계속 물리학계의 이슈가 중력파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서로 합쳐진다든지 중성자들이 합쳐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질량 결소를 통해서 중력이 요동치는 그렇게 해서 그게 파동으로 펼쳐지면 이놈들이 마치 처음에 잔잔한 물가에 여러 가지 먼지들 나뭇가지 이렇게 있다가 물기가 한번 치면서 그들이 뭉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얘기들이라서 이거는 실제로는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있어서 뭉쳤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렇게 성운들이 뭉치는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지겠네요. 뭉치니까요. 온도도 올라가겠네요. 이때 완벽하게 한 점을 향해서 뭉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면 있어서 힘을 주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나의 무게 중심에 맞춰서 힘이 주어지면은 이 물체 가만히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다면은 어떻게 됩니까면 회전합니다. 이해됐어요? 어느 한 점을 통해서 완벽하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회전하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데 수축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군동량 고정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팔 이렇게 벌리고 회전했을 때 하고 팔을 오므리고 회전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보면 누가 더 빨리 돌까요? 그렇죠. 그래서 피겨스케이터가 몸 점프해서 회전할 때는 몸 훔치고 회전 빡 돌립니다. 착지할 때 어떻게 돼야 돼? 쫙 펴죠. 그지? 그게 쫙 펴는 게 물론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쫙 펴는 게 착지할 때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의 속력이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심부로 모이면서 회전 원반을 만드는데요. 이 회전 원반의 중심부는 원시 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원반의 주변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원시 태양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제 이 원시별이 뭐 한다면 수소 핵융합을 한다면 하겠습니다. 이 원시별이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한다면 이때부터 태양이라고 칭할 수 있겠죠. 즉 원시별, 원시 태양이 이랬습니까? 이때 수소 핵융합하기 위한 중심의 최소 온도는 얼마? 1000만 켈빈의 온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현재 태양의 중심 온도는 얼마입니까? 1500만 켈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면서 빨리빨리 안 나가고 계속 쌓이면서 중심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태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광도에 비해서 밝은 정도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밝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태양은 더더더 밝아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26쪽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중위에서 수축되겠습니다. 원시 태양과 그 원시 원반이 형성되고 그 원시 행성,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수소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태양이라는 이름을 칭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런 원시 행성들이 행성 개를 이루겠네요. 다시 말하면 원시 지구가 되겠네요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 한번 더 해주십시오. 다 읽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요. 이 태양계 성운의 주성분 누구겠습니까? 그 외 수소와 헬륨, 그 외 약간의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이겠죠. 대부분 이런 놈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수소 행성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방출되다 보니까 태양 가까이에 있던 여러 가지 미행성체들의 가스 성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압력에서 밀려나갑니다. 끓는 점이 낮은 가스 성분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요. 그럼 끓는 점이 높은 놈들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끓는 점이 높은 놈들이 누굽니까? 하면 규산염과 저번에 규산염 광물이겠죠? 규산염과 그리고 철지 성분들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리고 나머지 수소염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행성계가 태양과 가까운 쪽은 지구형 행성을, 다시 말하면 암석형 행성을 만들겠네요. 밀도가 크고 멜팅 포인트, 녹는 점이라든지 보닝 포인트, 끓는 점이 높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요. 그렇다면 바깥쪽은 했습니다.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얘네들은 가스형 행성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고 녹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결국엔 지구 행성은 누구 있습니까? 하면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행성이요? 목토, 천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그것보다 뒤에 플러스 알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성을 기준한 게 옛날에는 명왕성까지 했다가 명왕성이 이제 행성으로 좀 표출시켰죠. 그 바깥쪽에 있는 여러 가지 소천체들이 있는데요. 외소 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명성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멀리는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는 하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이라는 미전 천체대가 있다고. 즉 단주기 해성, 코메트 해성의 오는 애가 하이퍼 벨트에서, 그럼 장주기 해성에서 오는 거는 오르트 구름에서 온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체는 관측되지도 못했습니다. 태양계 크기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면 작게는 1광년 정도, 많게는 실제로 작게 보면 한 40AU, 명왕성까지 거리 정도를 태양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게는 1광년 내지 2광년 정도의 거리를 태양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가 있는 게 보이저호인데요. 대략 400AU, 명왕성까지 거리가 40AU거든요. 지구 태양 사이 거리를 1AU라 불러요. 그것의 40배 정도의 명왕성이 있어요. 그보다 몇 배만큼? 10배만큼 더 같습니다. 그래봐야 빛으로 가봤자 얼마 차이 안 나요. 한참 몇만 년을 더 가야 오르트 구름이라든지 그런 데 도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몇만 년 또는 몇십만 년 정도. 페이지 26페이지에 지구 행성과 목성 행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자를 보면 이제 카이퍼벨트 오르트그룹이라는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죠. 26쪽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자, 이런 태양계 탄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직접 본 적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럴 거야라고 태양계 탄생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뭐 내피셜로 아무 때나 짓거리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즉 뭔가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이런 말을 할 만한 근거, 증거, 자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학은 항상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 야 내가 뭐 좀 더 유명한 양반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지구가 만드셨어. 이렇게 내가 한 말을 믿어. 권위자의 말을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즉 이렇게 회전하는 원반의 중심에서 원시 태양 만들어주고 행동 과정에서 태양을 만들어주고 등등등의 얘기를 믿어달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태양계 소문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태양계 소문설을 증명하는 근거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원반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 원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행성들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원반은 이렇게 회전하고 어떤 원반은 이렇게 회전하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의 원반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하나의 원반. 그래서 이 원반이 하나의 원반. 그래서 모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뭐하다? 동일해요. 다시 말해요. 지구의 공전 방향과 다른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로 동일해요. 즉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놈은 이렇게 공전하고 어떤 놈은 이렇게 공전하고 될까요? 됐죠. 하나의 원반에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물론 철창기에 서로 부딪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충돌 방향이 난잡할 게 있는데 결국엔 통일성 가지게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 방향 옮기는 것끼리 부딪히면 병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한 방향으로 공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서로 동일하고 그리고 모든 행성의 공전의 궤도가 비슷합니다. 누구와? 지구 공전 궤도가 비슷합니다. 지구 공전 궤도를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성들은 황도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략 3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3도. 모든 행성들이 하나의 원반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명왕성이 퇴출됐지 않잖아요. 예, 명왕성 한 24도 기울어져 있어요. 황도면에 대해서 24도 기울어져 있어요. 마치 그렇게 24도 기울어지는 것들 도는 거 보면 마치 해성과 같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명왕성의 대기까지 체크하면은 큰 혜성이 이렇게 돌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명왕성의 대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은 명왕성의 대기가 있겠고 태양풍에 쓸려가지고 마치 그렇게 혜성처럼 돌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동일하고 그리고 모든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다시 말하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비슷하다. 하나의 원반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게 태양계 성운설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관심 있는 행성은 지구 행성이겠습니까? 목성 행성이겠습니까? 땅이 지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면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드셨겠느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물이 풍부한 그런 행성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탄생의 과정, 지구의 형성,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
지구가 만드셔가지고 누가 옆에서 쳐다본 적 있어요? 기울여 준 적 있어요? 없죠. 어떤 고도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와서 야 니들이 이렇게 있을 거 만드셨거든 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현재까지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서 가장 합당한 시나리오는 하겠습니다. 미행성체가 충돌하겠습니다. 이때 미행성체들을 볼 때 현재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을 살펴보면 돌, 규산염이 많은 운석도 있고 철,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이 많은 운석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규산염의 석질 운석과 철과 같은 금속이 많은 철질 운석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처음의 미행성체들도 아마 규산염 베이스의 미행성체와 철질 베이스의 미행성체가 서로 혼재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미행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원시 지구의 크기가 커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이렇게 세게 쳐도 계속 손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망치를 못에다가 망치를 퉁퉁퉁 쳐도 못대가리가 뜨거워져요. 충돌의 에너지가 물론 열에는 좋고요. 그래서 지구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과정에서 지구가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요. 처음에는 철질 행성과 규산염이 철과 규산염이 혼재되어 있던 균질했다면 철과 SiO2 이게 균질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녹아버리겠네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을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 녹았을 거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녹다 보니까 처음에는 철과 돌이 막 혼재되어 있다가 전체 녹았으니까 밀도가 큰 놈이 중심부로 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밀도가 큰 철과 니켈 등이 핵을 만들겠고 이해됐습니까? 바깥쪽에 뭘 만든다? 규산염, SiO2 규산염의 멘틀을 만들 거다. 다시 말하면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행성체 충돌이 이제 점점점 줄어드네요. 왜? 어차피 지구 공과 원시 지구가 공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것들을 흡수했겠죠. 이제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온도가 식어져요. 여기까지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후에 식어지네요. 이후에 지구의 냉각을 가져오네요. 그래서 멘트를 바깥쪽에 식었다 하면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겠고 더더더 식어서 수증기가 액체 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시 지각뿐만 아니라 원시 해양이 만들어지겠고 해양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페이지 27페이지 지구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원시지구가 형성되고 미행성체 충돌하고 전체적으로 녹았던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데요. 이후에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균질했던 지구가 불균질한 지구가 된 거예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면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것은 밀도가 큰 놈과 밀도가 작은 놈은 분리되는 것은 지구가 불균질해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이제 식어지네요. 원시 지각 및 원시 바다 그리고 생명체가 출현했잖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의 에너지원 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 만들어지는 과정도 저런 충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구계의 네 가지 권역으로 외권을 제외한 네 가지 권역 하면 1번 직권이 있었겠죠. 그럼 직권의 진화 과정을 보자고요. 아까 말했지만 직권은 제일 처음엔 철과 그리고 규산염의 영이 균질일 것. 예, 뭐 별도의 책은 프린트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냥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철과 규산염의 균질했던 지구예요. 써요. 근데 뭐가 되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바깥쪽에 멘틀과 주성분은 규산염이죠. 중심부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불균질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됐나? 이후에 더 식어지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뭘 만들어? 원시 직학도 만들었어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권의 진화 과정에서는 균질했던 지구가 불균질해졌고 중심부의 밀도는 커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직권의 진화입니다. 처음부터 대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달도 보면 대기가 없잖아요. 즉 대기 성분을 가지려고 하면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된다? 중력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체의 대기를 가졌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깥쪽의 공기, 다시 말하면 기권의 진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2번 기권을 가졌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기권의 진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형 행성에서 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화성과 금성, 금성과 화성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수성은 없죠. 근데 금성과 화성의 대기를 보면 대부분 이산화탄소 대기예요. 금성의 대기는 현재 지구 대기보다 10기압, 90기압 정도, 90배나 더 높은 압력의 대기를 이산화탄소로 가지고 있고요. 화성의 대기는 한 100분의 1기압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지구의 현재 대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구의 대기는 질소가 78%에 산소 21% 그리고 나머지 1%가 아르곤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등의 다른 기체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 하면 분명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보다 앞 공정계를 돌고 있는 금성이다. 지구보다 바깥쪽 공정계를 돌고 있는 화성에서 대부분 이산화탄소의 대기거든요. 그래서 직권의 진화 과정도 역시 X축 시간축에 따라서 Y축 로그 스케일입니다. 0.01, 0.1, 1, 10 기압하겠습니다. 로그 스케일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산화탄소 대기는 극히 드문데요. 이산화탄소 대기는 별로 없는데요. 이 도대체 이산화탄소는 왜 이랬을까 하는 거죠. 처음에 CO2는 당연히 가스 기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각이 만들어지고 역시 바깥쪽에 대기 성분을 가지겠죠. 지각이 만들어지고 좀 더 식어지는 과정에서 3번 수권이 형성될 텐데요. 수권, 액체 상태의 물이 형성되는데요. 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버리는 거죠. 쌤, 이산화탄소 물에 잘 안 녹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맹물이었으면 물에 잘 안 녹았을 겁니다. 근데 지각에서 흘러나온 칼슘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만나서 탄산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침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계속 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CO2 이산화탄소 기권에 있었다가 이게 CO3 2-AQ 수권으로 내려갔다가 이후에 CaCO3 탄산칼슘 형태로. 그래서 지난번에 탄소 순환 과정에 대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탄소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 직권에 탄산염의 형태로 솔리드, 직권으로 석회암의 형태로 내려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탄산칼슘, 석회암을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빼돌리면 현재 지구 대기의 전체 양보다 이산화탄소가 0.03%밖에 안 되는데 현재 지구에 있는 대기의 전체 대기 양보다 10배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있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이산화탄소가 어디 갈까? 직권으로 탄산형 형태로 석회암으로 내려갔다라는 게 이 기권의 진화 과정을 보게 된 겁니다. 질소는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한 양이 유지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소는요. 왜냐하면 질소 반응성이 별로 없거든요.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한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가 또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면 다른 대기에는 없는 다른 행성에는 없는 산소예요. 산소 반응성이 엄청 큰 금속, 엄청 큰 기체예요. 금속과도 쉽게 반응하고 비금속과도 쉽게 반응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산화, 환원하면서 산소 이동이 돼서 여러 가지 인류 화학 반응을 소개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산소가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대기 중으로 산소가 방출되기 시작한 게 대략 한 4억 몇 년 고생대 초기에 초에 산소가 방출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앞선 시기에 광합성하는 생명체, 사이아노박테리아와 같은 광합성한 생명체가 나오면서 산소가 물속에 농축되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소의 분화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27페이지에 이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권이 생기는데 수권 처음에는 염분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각에서 흘러나온 여러 가지 염분들. 그래서 수권은 염분이 점점점 높아지는 과정을 보게 됐을 거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권이 만들어지면서 네 번째 여기가 생물권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굉장히 강력한 자외선이 지상에서는 생명체의 이제 근원이 될 수 있는 DNA를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요놈은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의 탄생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광합성 생명체도 나오고, 즉 최초의 생명체는 그보다 앞섰겠죠. 최초의 생명체는 그보다 앞섰겠고,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나오고 이후에 산소가 물속에 이제 농축되다가 포화되어서 방출되기 시작한 게 고생대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면서 이쯤 정도의 오존층, O3,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이 원시바다 수권에 있었던 놈들이 오존층이 있으면서 생명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겠지. 이게 생명의 탄생 및 생명의 진화, 생명의 탄생 및 진화 과정의 얘기가 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 46억 년 전 얘기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대략 한 37억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 예상됩니다. 교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35억 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25억 년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한 25억 년 할게요. 여기가 최초의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은 교재마다 37에서 35에서 25억 년 사이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2억 년 정도 될 때 O2가 산소가 대기로 방출되겠습니다.
지질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략 5억 4천만 년 전부터 고생대라고 불러주는데요. 다시 말해 이 앞은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명체가 모두 다 태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다음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육상으로 진출, 다시 말하면 직권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직권 올라오면 기권 올라가는 건 인류 아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성캄브리아 때의 생명들은 모두 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물속에 살았어요. 고생대가 되어서야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질시대 때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정규절 202페이지에 보면 지질시대가 있는데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는 그런 것들, 지질시대 구분 이유들,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지질시대 나중에 한 번 더 카피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좀 문제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27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태양계 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갔다? 아니 모여야 되죠. 중에서 모였다 해야 되겠습니다.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겠습니다. 미행성제 충돌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감소한 역사는 없습니다. 지구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충돌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커지는 비율이 줄어들겠지만 지구 크기가 작아진 건 없습니다. 그럼 지구 온도가 어땠습니까? 근데요. 핵코멘트에 분리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식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심부 온도 말고 표면 온도 말입니다. 식어졌습니다. 올라갔다가 식어졌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크기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있나? 4번 지구의 행성에 해당합니까? 목성 행성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네요. 태양부터 거리가 가까워 높은 온도 환경에서 만들어졌답니다. 이거 지구 행성이죠. 수소, 헬륨 등을 끌어들여 기체 성분의 행성, 이건 목성 행성이에요. 됐습니까? 철, 니켈, 규소 등 녹는 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에요. 밀도가 큰 놈이에요. 지구형 행성이죠. 토성 및 천왕성이랍니다. 이건 당연히 목성 행성이죠. 5번 지구 탄생의 시나리오예요. 마그마의 바다가 먼저죠. 마그마의 바다가 먼저입니다. 참고 이거 물의 바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되는 게 다음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원시 지각이 형성됐을 거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뒷페이지 28페이지 보실까요? 28페이지 문제 풀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28페이지 그러면 아마 12번까지 문제 풀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13번부터 태양계 형성 과정의 문제 풀게요. 자, 하십시오.